대한민국을 뒤흔든 대찬 인물, 대찬 이야기를 찾아서 대찬 인생! 안녕하십니까. 대찬 인생의 MC 박종진입니다. 네, 안선영입니다. 오늘 새로운 이야기 손님 네. 모셨습니다. 몸매도 섹시한데 이번에 뇌가 더 섹시합니다. 네, 스포츠 아나운서 신하영 씨 함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하영입니다. 대찬 인생 저도 정말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입담 세신 분들 사이에서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비주얼 담당인데 제 자리를 뺏겼거든요. 굉장히 더 불쾌하고 쿠션도 뺏어가고. 쿠션 뺏어 가셔가지고. 근데 일단 이모영 감독님은 표정이 굉장히 화사하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대찬 인생에서는요, 바로 이 딸과 함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스타들인데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딸이 3명인데 이런 날이 저도 언젠가는 와야 되는데 80년대 충무로의 대표 멜로 배우에서요, 최근에는 로맨틱 아빠라는 수식어로 불리는 꽃중년 배우 강서구 씨. 네. 그리고 링에 서면은 거친 남자지만은 가족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네. 국민 딸, 사랑의 아빠. 네, 추성훈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슴 속에 차오르는 딸바보지 아내한테 무뚝뚝하면서 잘하지. 추성훈 씨가 사기를 당해서 야노시오 씨가 상관없어. 난 널 너무 사랑하니까 나한테 와. 아 진짜 기가 막힌 여자야. 선적으로 굉장한 연습벌레라서 18초 만에 한판승으로 우승을 하면서 첫 번째 국제 우승을 해요. 유도 때문에 했습니다. 내가 일상기를 달고 거기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나를 버리고 갔다는 또 어떤 배신감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공평하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면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네. 추성훈 씨의 수식어 하면은 이제 비운의 파이터, 링의 풍운아, 네, 이렇게 불리면서 거친 남자 그리고 상남자의 대명사였는데 2013년 20개월 된 딸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쫙 나타나면서요, 이제 딸바보 아빠로서 네. 이미지가 지금 180도 바뀐 모습으로 좀 대성공하고 있습니다. 그 추사랑 양의 역할이 추성훈 씨 이미지까지 바꾼 데 가장 큰 1등 공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히 신드롬으로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을 추사랑 알이 빠뜨린 우리 추블리. 포도 먹고 싶은 사람? 사랑이 화났어? 사실 그 인기의 척도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알 수 있잖아요. 2014년 기준으로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후에 추성훈 씨하고 그 딸 추사랑 양이 같이 광고를 했던 게 한 10여 편 정도 돼요. 그렇게 많이 했어. 네. 근데 두 사람이 동반 나들이를 하면 작년 기준으로 한 3억 원 정도 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또 사랑이 로션이에요. 맞아요. 이 로션 같은 경우에는 출시되자마자 정말 불티나게 팔렸고 사랑이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굉장히 요거트에 딸기, 바나나 섞어 먹어요. 근데 이런 CF를 저희가 요거트가 지금 출시가 됐는데 거기에 사랑이 그 CF를 찍었어요. 6개월 만에 1,700만 개가 팔렸어요. 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가 슈퍼맨에서 입고 나온 옷들 있죠. 이 옷들은 입자마자 판매가 되면 거의 완판. 수사랑이 거의 최연소 완판 베이비로 등극했죠. 뭐 사랑이 보고 예쁘다 그러는데요. 저는 이 예쁜 어린이 대회에 나오는 그 깜찍한 조각 같은 어린이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크면 어떻게 생겼을까? 사실은 약간 평범한 얼굴이에요. 근데 그게 내 곁에 우리 조카 딸이고 친구 딸이고 내 딸이에요. 그 편안함이 하여간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오는 근데 아까 느낌이죠. 어린아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은요, 그 추사랑이라는 애는 다른 애들하고 그 나이 때도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은 엄마 아버지 무슨 끼를 갖고 태어난 애지 보통 그런 애한테 무슨 얘기 시키면 이 싫어 이렇게 비비꼬는 애들이 반 이상이에요. 그런데 얘는 그냥 막 이걸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DNA 타고나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닮았네. 추사랑 어렸을 때. 근데 머리는 닮았어. 만세 머리인데 삼둥이 머리. 아니, 어른 추사랑이야, 보니까. 아니 그래서 저 프로는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너무나 이쁜 애가 막 귀여운 짓만 막 하잖아. 그런 이쁜 짓 하지. 걔네 아버지 한번 봐요. 추성훈. 뭐 먹지? 빨리 들어가. 이뻐서 이 눈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뭐 먹으면은 입이고 뭐
빨리 들어가. 시집을 어떻게 보낼까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은 이 저 추성훈 씨 요즘 인기의 그 지분은 제가 보기에 확실히 이 딸에게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아마도 그것은 그 그녀가 갖고 있는 그 엉뚱함과 의외성인 것 같아요. 보통 그 나이에 아이면은 우리가 천진난만하다,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이 있다가도 갑자기 보여주는 그런 엉뚱한 어떤 매력. 실제로 이게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방송에서는 그 편집된 부분만을 시청자들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꼬마 또래 아이들이 꼼짝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눈빛에 파이터의 딸이야. 그렇죠. 파이터의 딸답게 거지, 얼어. 쉽게 말하면 그 예전에 그 우리 학교에 가면 짱이라고 하잖아요. 그 학교 아이들을 딱 지배하고 가는 거의 그 녹화 현장에서 그 애들 그룹은 이 아이가 짱으로서 지배하고 하는 아니. 그런 어떤 매력인데 눈을 보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아서 요즘 그 여성 격투기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거든요. 아니 지금 5세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여성 격투. 아니 그 눈매를 보면 여성 격투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가 성격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 성격이 좋은데 이유가 있어요. 얘가 먹거리를 가리질 않아요. 잘 먹어. 너무 잘 먹어요. 맞아요. 우리 오영실 누님처럼 잘 먹어요. 성격 좋잖아요. 안선영 씨도 성격 좋잖아요. 많이 먹죠, 좀 네, 저희. 너무 많이 네. 먹는데 아마 그 부분도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랑이, 추사랑의 인기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다는 사랑의 생각이 인기뿐만 듭니다.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시청률까지도 그 추블리의 먹방이 아주 한 몫을 한 거죠. 어쩜 그 조그만한 입술에 딸기가 저게 다 들어갈까 하면 이게 딸기가 들어가가지고 입에서 이래가지고 또 손에는 한 두세 개가 더 쥐어지고요. 정말 포도 먹고 싶은 사람 하면 하면서 이렇게 정말 잘 먹는 모습,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먹기가 이렇게 탐스럽게 먹는 모습이 정말 더욱더 사랑을 받는 건 아닌가. 딸바보 아빠의 그 필수 조건 중 하나가 네. 바로 이 딸에게 남자가 생겼을 때 그 질투하는 모습. 이게 거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인데 사랑이밖에 모르는 아빠 추성훈 씨에게 이제 강력한 이 사랑의 남자친구, 이 라이벌이 이제 나타나게 네. 됩니다. 지금 이제 추성훈 씨의 라이벌이 이 옆집 꼬마 유토예요. 네. 그래서 이제 추사랑 양과 이제 유토가 항상 이렇게 정말 사이좋게 지내면서 여러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다가도 그 아름다운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둘이 막 싸우는 모습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작진에서는 추사랑과 전쟁이라고 약간 그 사랑과 전쟁을 패러디해서 재밌는 그림을 이제 내보내기도 하는데 쓰기 사람 노래 잘하네. 아침부터 계속 유토에게 차가웠던 사랑이. 갑자기 변한 사랑이 때문에 유토는 혼란스럽기만 하고 사랑이를 지켜주려고 계속 참아왔던 유토인데 돌아오는 건 사랑이의 싸늘한 반응뿐. 결국 한계에 부딪힌 유토는 사랑이에게서 돌아서고 마는데요. 그 추성훈 씨가 이제 그 추사랑과 유토가 뽀뽀를 할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화를 내요. 그래서 그 어린 딸이 그냥 이렇게 뭐 애교 삼아 장난을 칠 수도 있는데 그걸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딸의 아빠가 되면 그런 모습일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유토가 이 추사랑하고 같은 유치원 친구예요. 그래서 같은 유치원을 다니다가 이제 엄마들끼리 서로 알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유토는 그 안에서 굉장히 상남자예요. 사랑이가 투정을 부리거나 화를 내도 맞아. 다가가서 먼저 손잡아주고 되게 떼어주고. 과묵하더라. 예, 뭔가 먹을 거 있어도 먼저 사랑이한테 먼저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유토가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교육을 잘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부모가 누굴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유토군 엄친아예요. 아버지가 의대 교수 그리고 엄마가 오가닉 화장품 CEO예요. 그래서 야노시오가 잘 가는 일본의 채식당이 있는데 그 건물에 그 이 유토군의 엄마의 그 화장품
스파, 오가닉 이런 매장들이 다 있어요. 옷에 어린이들의 사랑에 엄치나 나오고 얼마나 잘 사는지. 곧 뭐 등기부등본 다 떼우겠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유토군의 엄마가 그 일본 내에서는 야노시오만큼의 엄청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여성 시오가 있는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추성훈 씨가 유토뿐만 아니라 이제 한 명이 더 붙어서 만세와 지금 박령 로맨스가 시작이 됐잖아요. 첫날 뽀뽀하는 날도 추성훈 씨는 주방에서 함박 스테이크를 만들어나고 우리 추사랑이가 처음 그 뽀뽀한 것도 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요리를 했는데 설아, 요즘에 만세가 좋아, 유도가 좋아? 슈퍼맨의 공식 커플 1호 유토와 사랑이. 지금껏 누구도 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유토의 뒤를 잇는 마성의 베이비 만세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사랑이. 과연 사랑이는 누굴 선택할까요? 만세가 좋아, 유도가 좋아? 만세. 아빠가 좋아, 만세가 좋아? 네. 진짜? 네. 진짜? 야, 사랑. 만세가 좋아? 아빠가 좋아? 만세. 안 되겠다. 아영 씨도 아버지도 딸 너무 예쁘고 공부도 잘해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했을 것 저희 같아요. 아버지도 사실 친구분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한 딸바보셨대요. 그래서 어렸을 땐 사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친구분들한테 자랑할 정도로 딸바보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집 못 보내겠다고 안 보낸다고 이랬는데 제가 좀 나이가 차니까 이제 좀 제발 좀 방 좀 빼달라고 하시는데 백은영 기자 옆에서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굉장히 지금 신하영 아나운서 얘기했는데 옆에서 계속. 아버지들이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게 딸이면은 그냥 뭘 해도 예쁘고 사실 아들은 좀 기대감이 있는데 딸이면 뭐 조금 못해도 사랑스럽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사실 남자가 좀 이제 애를 안고 다니면은 이제 지나가는 할머니 분들께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뭐 이런 좀 육아 프로그램의 인기 때문인지 이 아빠가 자식을 데리고 노는 아빠가 딸을 데리고 노는 게 좀 유행처럼 돼서 전 그게 좀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그거는 그 아영 씨가 아영 양은 너무 또 나이. 떠있는 것 같아 목소리가. 근데 우리 아영 아니 씨가 왜 이렇게 그렇게 짠 아니 제가 지난주 옆에 앉았을 때는 다리 달달달달 떨면서 신나해가지고 앉아 있을 수는 없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같아요. 우리 아유 얼굴이 막 빨개졌어. 얘기 좀 할게. 네, 맞습니다. 이 추사랑의 먹성 좋고 애교 넘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이들 부녀의 인기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지만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을 키운 진정한 슈퍼맨 아빠, 이 추성훈 씨의 육아법이 뜨거운 관심을 모은 건 사실이죠. 근데 그 프로그램 컨셉이 아빠랑 아이가 그 1박 2일 동안 보내는 모습을 이제 담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추성훈 씨하고 사랑을 요즘에 보면은 그 체험 학습을 유달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동물원 사파리를 가가지고 동물 체험도 하고 또 많이 보셨겠지만 뭐 직업 체험, 요리 체험, 한국 전통 문화 체험 이런 걸 막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걸 보면서 뭐 미혼자라든지 일반 아빠분들이 간접적으로 육아를 어떻게 하는지 좀 간접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베이비 마사지 자격증을 추성훈 씨가 땄는데요. 이 베이비 마사지는 이렇게 아이들 여러 가지 몸을 자극을 해가지고 발육뿐만 아니라 정서 안정에도 좋고 또 스킨십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저도 베이비 마사지를 해주긴 했지만 자격증까지 따진 않았거든요. 근데 추성훈 씨는 뭘 하면 아주 그냥 야물딱지게 뭘 하나를 딱 끝내나 봐요. 그 사실 이제 그 추성훈 씨가 이 사랑이랑 이렇게 노는 모습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스킨십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실제적으로 이제 그 어렸을 때 3살이나 아니면 5살 때까지 얼마만큼 그 신체를 부딪혔냐에 따라서 아이의 이제 정서 발달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 삼둥이가 이제 일본에 놀러 갔을 때 무려 사랑이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삼둥이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다 앉는 모습을 보면서 송일국 씨 역시 굉장히 대단해. 철근 체력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부 시청자들은 그런데 이제 꽂히는 거죠. 가는 거죠. 넷을 들었어.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한국어 교육법이에요. 지금 이제 추사랑 양이 교포 5세잖아요. 그런데 한국어 쓸 때는 한국어를 너무너무 또렷하게 잘 쓰고 일본어 써야 될 때는 엄마하고 일본어로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근데 교육법이 남다르진 않아요.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뭐냐면 일상 속에서 일부러 추성훈 씨가 한국말을 이렇게 틀리하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추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깨우치게 해주고 만약에 맘마하고 추사랑이 얘기를 하면 추성훈 씨가 그래요 맘마를 어떻게 해줄까요 뭐 먹을래요 이런 식으로 더 길게 말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한국어 교육을 했어요. 근데 추성훈 씨도 누굴 가르칠 정도의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발음이 네 그래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언어는 그게 중요한 어릴 때 보통 하면은 그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못 쓰게 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그 미국에 가서 한 11년 동안 생활했는데 미국에 오면은 부모들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말을 못 쓰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영어를 빨리 배워야 된다. 근데 그건 참 바보 같은 거예요. 맞아. 왜냐면 어릴 때는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그 발달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우리말을 배우기도 하고 또 일본말을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말도 쓰고 일본말도 쓰는 환경에 자라면은요 그 아이가 두 가지 말을 자연스럽게 특별히 다른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잘 가르치고 있는 부모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여기 또 우리 신하영 아나운서는 사기국어를 하신대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어렸을 때 외국에 이제 아버지를 따라 나가서 미국에서 이제 5살 때 갔거든요. 그때 사실 습득한 영어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가 그렇게 5살 때 데리고 갔으면 하버드를 갔었어요. 그럼요. 한국 공부합시다. 나는 소고기. 아빠. 여기 바나나. 이건 뭐예요? 도도. 이거 뭐예요? 딸기. 딸기.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예. 사랑이한테 하는 거 보면 네. 이 추성훈 씨가 굉장히 자상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야 저런 자상한 아빠의 모습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걸 배운 게 아니냐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본인이 또 이렇게 내리사랑이라고 자식한테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과 좀 다르다면서요. 아주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듣기로도 들었습니다. 엄격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추성훈 씨의 아버지가 무도인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셨나요? 근데 추성훈 씨 아버지가 제일교포 3세인데요. 그 아버지 성함이 추계희씨란 분인데 유도 선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유은화 씨란 분인데 이분은 이제 토종 한국인으로 근데 수영 우리나라 국가대표였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만남이 약간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 전국체전이 있었을 때 아버지 추계희 씨가 긴기대학교 2학년 시절에 제일교포 유도팀의 일원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와서 전국체전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한국 태릉 선수촌에 입촌을 해서 이런저런 훈련을 이제 하면서 경기를 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배 소개로 유은하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첫눈에 이제 추계희 씨가 그 추상훈 씨 어머니 유은하 씨한테 반해가지고 한국말을 전혀 못했다고 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안녕하십니까라는 단어를 못 찾아가지고 8시간 동안 힘들게 써가지고 편지 전달했다고 하니까 사랑이 얼마나 열렬했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열렬하게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사랑을 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 추계희 씨가 그 제일교포 유도협회 회장에게 내가 유은하 씨와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결혼을 택하든지 유도를 택하든지 해라. 이렇게 해서 그냥 단칼에 저는 그럼 결혼을 하겠습니다. 멋지다. 라고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1974년 3월 19일에 혼인신고 먼저 하고요. 74년 12월 5일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일본에 살았던 거죠. 왜 유도하고 결혼이 선택사항이죠? 결혼하고 유도하면 그러니까 안 나도 되나? 그게 궁금했어요.
그때 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내가 귀화하지 않으면 국가대표 조선인인 것을 선수였으니까.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가 연예계나 체육계에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되는 때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내가 조선인인 걸 밝힌다 그럼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이 체육인이나 아니면 연예인으로 활동하는데 어마어마한 제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일본의 그 유도회도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한국 사람으로 여기서 있으면은 할 수 없는 거지. 귀화 안 했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 귀화 안 끝까지 했고 귀화를 안 했으니까 이제 이게 게다가 또 한국 여자. 결국 문제가 된 네, 거였겠죠. 그리고 이제 추성훈 씨가 태어났죠. 그래서 운명적으로 영화처럼 만난 두 분은 바다를 건너 사랑을 결실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75년에 태어난 추성훈 씨인데요. 일본어로 부를 때는 요시히로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해서 추성훈 씨의 이름이 딱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둘 다 부모들이 그 운동선수고 사실 그 수영도 그렇고 또 유도도 격렬한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추성훈 선수도 그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건강하고 뭐 강골이고 이랬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말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허약하고 그다음에 그 좀 어리광도 심하고 울보라서 그 어머니가 항상 그 옆에 두어야 하는 그런 아이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이 엄마 품에서 떠날 수가 없으니까 애가 막 울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유치원에 그냥 강제로 그냥 보내다시피 해서 유치원을 보냈는데 또 정작 유치원에 가면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에 이제 젖어서 유치원이 끝나고 이제 데리러 가면 왜 왔냐고 엄마한테 이게 적반하장인 거죠 완전히. 그런 아이였었고 자기 장난감은 그러니까 내 거는 내 거. 그리고 다른 아이들 것도 내 거. 다 빼앗아서 자기 혼자 다 노는 그런 개구장이었었고요. 너무 좀 이렇게 이 개구장이로서 말썽도 많이 부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째 추성훈을 감당할 수 없다 해서 아이 낳는 걸 주저해서 둘째 아이가 탄생하는 데까지 6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야, 그런데 이 제일교포들이요, 일본에서 사는 게 굉장히 녹록지가 맞아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경제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보이지 않는 일본인들로부터 받는 그 차별, 있죠. 그 자존심 막 상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랬죠. 제일동포들이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지는 너무 많은 자료, 뭐 피와 뼈, 기타노 다케시 작품 같은 거 보면 뭐 끔찍하죠. 근데 이제 추성훈 씨 같은 경우도 그 성장 과정에서 보면요. 그 용어가 문화주택이라고 부르네요. 한국인들이 경영한 건데 아주 저렴하고 좁고 지금 다세대 주택쯤 되나요? 네. 네, 조건 나쁜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건데 거기도 그렇게 이 자리가 없었다는 건데 왜냐하면 월세 못 낼까 봐. 그러니까 한국인이다 하면 일단 뭐 직장 완전히 떨려나기 쉽고 수입도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들게 2평짜리 다다미 방에서 방이 2개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싱크대만 달랑 있는 부엌, 이게 화장실 이런 좁은 데서 얼마나 좋겠어. 2평짜리에서 살을 부비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추성훈 씨는 이제 그 어린 시절 사춘기를 일본에서 겪으면서 이제 제일교포에 대한 서름을 많이 겪어서 자기가 이제 무시당하는 게 싫다라는 그런 생각을 받아서 그때부터 굉장히 뭐 싸움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뭐 약자들을 괴롭히면은 많이 좀 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통쾌하다. 네,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내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이 그렇지 않을 때는 빗나갈 수 있잖아요. 막 빗나갔는데 그때 추성훈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회상을 했냐면 동급생 중에서 약간 이렇게 부티나는 애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부잣집 도련님처럼 생긴 애가 있어가지고 친구랑 한 번은 그 친구 돈을 뺏었다는 거예요. 뺏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라디오도 사고 롤러스케이트도 사고 노래방도 가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아버지가 알게 되고서는 정말 추성훈 씨를 많이 때리신 거예요. 근데 추성훈 씨가 회고하기로는 내가 만약에 정말 정식 시합에서 아버지한테 맞은 것처럼 맞았다면 KO를 패했을 거라고 회상을 할 정도예요. 근데 맞아야 될 만한 일이네요. 그건 진짜. 그건 맞아야죠. 사실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지만 집안 분위기 자체가 할아버지 때부터 운동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러운 미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신하영 아나운서. 그 아버지가 유도 선수셨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약간 엉겁결에 또 유도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추성훈 씨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든 체격 조건을 받아왔으니까 또 굉장히 잘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막 신동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대회 출전을 하면은 사실 이기는 경우보다 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초등학교
학교에서는 이 체급별로 하지 않고 다 같이 시합을 해서 추성훈 씨보다 막 2배, 3배 큰 아이들과 시합을 해야 됐고 또 만약에 그 시합에서 만약에 추성훈 씨가 지면은 막 우는 막 되게 여린 또 소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추성훈 선수는 사실 그 타고난 재능 물론 뭐 있었겠죠. 어느 정도야. 그 부모님들이 또 스포츠를 했던 분들이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후천적으로 굉장한 연습벌레라서 이 지금 몸을 만든 것도 사실은 이게 굉장한 노력의 결과이고요. 세이유 고등학교라는 곳에 진학을 하게 돼. 이건 이제 유도 명문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그러니까 일종의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서울대학교. 그쪽 유도 선수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학교인 세이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이 학교 유도부가 전통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들어오면 약간의 길들이기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후배 귀여워하기라는 아주 이름은 굉장히 귀여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어느 날 하루 날을 잡아서 신입생 1학년 학생 하나를 두고 선배들이 다 맞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선배 다수를 혼자서 1학년짜리가 체격 도신 떨어지는 1학년이 그 선배들을 다 맞상대를 해야 하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초죽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로 후배 귀여워하기 이 전통에서 이 선배들과 하루 붙어가지고요. 선배들은 다 박살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내내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 이후로 진짜 유도 선수로 탄탄대로를 가게 됐다고 선배 합니다. 귀여워하기로 됐나요? 야, 일본에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나면서 승승장구했는데 왜 추성훈 씨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한국행을 결정했을까요? 고등학교 때 선수를 하면은 이 실업팀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추성훈 선수는 이제 이무영 감독님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그 고등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은 연락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1교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업팀에서 이제 아예 배제를 한 상황이었죠. 그러다 한국에서 이 추성훈 선수의 유도 실력을 알아보고 한국의 한 실업팀에서 연락이 갑니다.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걸고 싸워라 해가지고 1998년 4월 과감하게 한국행을 결정하고 부산시청 실업팀으로 이제 입단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살아서 있어도 마음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국가대표 하고 싶어서요. 한국에 왔습니다. 전광석화 수사만 한마디. 바꿔야지. 말해도 안 됩니다, 여기는. 추성훈 씨가 일본의 차별을 피해서 한국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벌 편중주의 때문에 한국에서 태극마크를 다는데 번번이 실패를 해요. 시드니 올림픽 국가대항전에서 당시 1인자는 조인철 선수였어요. 조인철 선수한테 밀려서 태극마크를 다는데 실패를 했고 2001년이죠. 2001년 3월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준결승에서 져서 추성훈 선수가 3위 랭크가 됐어. 국가대표 2진으로 선발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추성훈 선수의 학교나 출신이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돌았어요.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좀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종목마다 이제 그 종목을 휘어잡는 대학들이 좀 있거든요. 추성훈 씨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무슨 연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스포츠에서는 대학교나 고등학교 스승들이 나중에는 이제 인맥이 돼서 잘 안 풀릴 때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이제 소개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 안 되면 이 팀에 한번 가봐라라고 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기도 하는데 추성훈 씨는 오자마자 자기 지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굉장히 외로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러한 이유들로 추성훈 씨가 아버지가 그렇게 바랬던 할아버지 나라에 가서 태극기를 달고 한국인의 기상을 떨쳐라. 뭐 이런 바램은 지키지를 못하게 됐네요. 그죠?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운동선수의 꿈이라면 이제 올림픽 무대에 나가서 전 세계 같은 종목의 선수들과 겨루는 게 가장 큰 꿈일 것 같은데요. 뭐라 그럴까요? 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국적을 바꿔서라도 자기의 꿈을 이루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나 봐요. 그 당시 나이가 27이었는데 추성훈 씨가 이제 국적을 일본으로 귀화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요. 귀화 신청을 한 다음에 이제 추성훈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 아키야마 요시히로라는 일본 이름을 얻게 되면서 일본으로 귀화를 하게 됩니다. 파벌 같은 거 있어갖고 실력이 있어도 안 됐습니다. 그때. 확실하십니까? 그거는 확실합니다. 유도를 좋아서 사랑해서 했는데 이런 그 문제에서 유도를 싫어하는 게 그게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아 조금 그때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국에서? 예. 어쨌든 그 추성훈 선수는 그 2002년에 그러니까 그 일본 일장기를 달고 아시안 게임에 출전을 하죠. 그래서 올림픽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81kg급에서 그것도 결승에서 안동진이라는 우리나라 선수를 이제 누르고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데 흰색 띠를 메고 싸우는 안동진 그리고 붉은색 띠가 일본의 아키야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키야마를 추성훈 선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일본으로 귀화해서 일본 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제 판정의 순간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2대1로 아키야마의 승리. 아깝습니다. 오늘도 그 당시 이제 2002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또 우리나라 선수를 누르고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시상식 하는 도중에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나중에 추성훈 씨가 밝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인간인지라 이제 나를 놓친 한국인 스태프들 그리고 감독들이 후회를 했으면 좋겠다, 아쉬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뭐 이해가 가잖아요. 들었다고 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일본 대표 선수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일본 국기를 봐야 되는데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또 태극기를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몰라서 그 일장기랑 태극기 딱 중간을 묘하게 이렇게 또 응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언론이나 국민들의 여론이 금메달 딴 추성훈 선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었나요? 뭐 많이 국민들의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네. 그 우리나라는 그 묘한 민족주의 같은 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도 그 여자 골프 선수들이 활약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미셸이나 뭐 리디아고 이런 분들 이런 선수들이 한국인은 아니잖아요. 한국계 출신인 외국인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이 승리하는 걸 보면 굉장히 우리 선수가 우승한 것만큼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추성훈 선수가 우승했을 때도 아주 비슷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이제 그 외국의 국적으로 일본 국적으로 금메달을 따는 걸 보고 우리나라 체육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버리고 갔다는 또 어떤 배신감 이게 교차되면서 팬들 사이에도 막 의견이 엇갈렸거든요. 최근에는 또 그 안현수 선수 지금 이제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러시아 국적으로 나가서 쇼트트랙 선수로 금메달을 따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뭐 빙상계를 비판하는 소리도 있었고 또 반대로 그 선수가 우리나라를 버리고 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배신감도 드는 그런 팬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현수 선수도 이제 보면은 추성훈 선수와 비슷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로 이제 국내에서 약간 좀 그런 좀 푸대접이 있어서 러시아로 간 거긴 하지만 안현수 선수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탑인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제의를 받고 간 거죠. 근데 반대로 추성훈 선수는 사실은 일본으로 유도를 하러 어디 돌아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그 유도에 대한 선수층이 두텁기 때문에 대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안현수 선수가 탑에 오른 것만큼 이제 추성훈 선수가 유도계에서 탑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위험 부담을 다 감수하고 이제 그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거죠. 하지만요.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적확한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이 추성훈 선수 이제 그 다음 꿈을 향해서 이제 또 달려갑니다. 어떤 꿈이죠? 네, 2004년에 그 이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고 아마 추성훈 선수는 이걸 위해서 미친 듯이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아시안 게임은 우승을 했고 아시아를 제패하는 데 성공했지만 올림픽에 그 일본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합니다. 불행히도. 그래서 이제 실업팀에서 결국은 은퇴를 하게 되는데 나이가 30살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유도로서는 최고의 기량으로서 경기력을 보이기에는 조금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이때가 사실 그 격투가로서는 뭔가 꽃을 피우기 아주 좋은 나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조언을 듣고 첫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1분 54초 만에 첫 번째 라운드에서 KO 승을 거두면서 화려하게 격투가로서 유도 선수에서 변신에 성공하게 되죠. 지금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가슴이 안에는 하고 지금 여기 들어가는 피는 완전 한국입니다. 네, 종합 격투기 선수로 성공적인 전향 이후에 승승장구를 계속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추성훈 씨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되죠. 네, K1에 데뷔한 지 딱 2년쯤 되는 해였는데요. 2006년 10월 31일 날 사쿠라바 가즈시와 선수와 대결을 벌이게 됐는데요. 이 대결에서 TKO 승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사쿠라바 선수가 경기가 끝날 즈음에 심판한테 항의를 합니다. 추성훈이 몸이 너무 미끄러웠다. 경기하는데 내가 애를 먹었다라고 이제 항의를 하는데요. 심판이 이 몸의 이지를 만져봤는데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근데 경기 끝난 이후에 추성훈 씨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몸에 스킨 로션을 발랐다는 걸 이제 밝히면서 이게 큰 논란이 번져지는데요. 그 다음에 2007월 1월 17일 날 그 문제 때문에 무기한 출전 정지를 당하게 되고 대전유 전액을 몰수당하면서 구설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추성훈 씨가 카메라 앞에서 이 크림 바르는 모습 보여주고 뭐 미끄러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좀 있으면 바로 마를 거예요라고까지 했는데 수성훈 씨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만약에 내가 이걸 갖다가 나쁜 뜻으로 발랐다면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갖다 몸이 너무 건조해서 발랐던 거지 나쁜 뜻은 없었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죠. 사쿠라바는 사실 그 일본의 그 종합격투기의 영웅 같은 존재예요. 특히 그 서브미션이라고 해서 원래 이 종합격투기는 타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르기 기술이 있는데 이 조르기의 어떤 달인이었는데 이 서브미션 기술에는 이 정확하게 이렇게 목 같은 데를 이렇게 끌어안을 적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잡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로션 같은 걸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미끄러지니까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쿠라바는 그 경기 이후에 추성훈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싫다라고 말할 정도로 공기도 같이 마시기 정말 싫다. 엄청나게 정말 그 싫어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그때 일본 뭐 대중들도 완전 물 만난 고기처럼 이제 그 입방아를 찧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추성훈을 마왕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는데 야 추성훈 글러브가 너무 크다. 혹시 거기에 흉기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때릴 적에 이제 상대방에게 부당한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런 말도 있었고요. 근데 이 사실을 제가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제가 그 경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 당시에서도 봤었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아까 그 조르기 기술 이런 것들이 경기 내내 별로 없었어요. 타격으로 계속 진행돼서 거의 어마어마하게 상대가 안 되게 추성훈 선수가 그 사쿠라바 선수를 압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빌미가 돼서 이 경기가 무효화되고 그런 엄청난 그 여론의 질타를 받게 돼서 추성훈 선수로서는 오히려 본인이 좀 더 억울한 입장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계로서 일본에서요 그 정도 대등하게 하려면 엄청 힘든 거예요. 뭐든지 문제 삼는다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 프로레슬링이 예전에 뭐 악당의 그 이미지를 만드는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종 격투기 역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이 안에는 영웅이 있고 또 악당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성훈 선수는 악당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제일 교포였어요. 그러니까 추성훈 선수가 일본인들이 가득 찬 경기장에 등장할 때마다 모든 일본인들이 다 야유를 보내는 거죠. 왜냐면 너무 비호감이니까. 그래서 그런 굉장히 힘든 시기를 오랫동안 보냈죠. 네, 하여튼 뭐 의도치 않게 이거 그 바디 로션 요거 네. 하나 때문에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게 된 이 추성훈 씨가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또 치명적인 모욕을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날 미사키 가즈오라는 선수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추성훈 선수가 오르자마자 이제 그 다른 경기들처럼 일본 관중들이 굉장한 야유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1라운드 그러니까 이제 8분 14초 만에 코뼈가 분지러지는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네, 이 패배를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패배까지는 괜찮은데 이 상대 선수 미사키 가즈오 선수가 장내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お前は去年リングの上でたくさんの人と子供たちを裏切った。 이 경기 결과는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미사키 이 가즈오 선수가 경기 규칙 위반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이 경기는 무효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반칙을 사커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그 이종 격투기에서는 가장 매너 없는 행동이거든요. 왜냐면은 상대가 거의 이제는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없는 다 모든 걸 포기한 상태에서 얼굴을 가격하는 발로. 그래서 굉장히 좀 비매너 행동인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추성훈 선수를 비롯해서 약간 그런 제일교포 출신의 선수들이 잘하면 우리 편인데 못하면 그냥 일본 사람으로 좀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정말 일본인이 많은 경기장에서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그거를 다 야유를 보내는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현재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스포츠 선수 중에서 피겨계도 있어요. 심지어는 한국 출신인데 그런 사실들을 전면 부인하고 나는 한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정말 꽤 많아요. 네. 자, 이렇게 연인 구설과 대중의 비난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을 것 같아요.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던 추성훈 선수에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버티도록 도와준 단 하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야노 쇼 요즘에 TV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이 잘 가늠을 못 하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잡지 이런 데 설문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야노 쇼를 어떻게 평하냐면 일본 여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여성 또 현직 모델이 가장 닮고 싶은 모델 이런 걸로 꼽히는 거 보면 당대 최고의 이제 톱스타였는데요. 우리나라 따지면 그 뭐 책받침 스타처럼 이렇게 사진 올려놓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그 여성이었고 이제 그런 그 톱스타, 톱 모델이 추성훈 선수와 그 열애 그 결혼까지 한다고 나니까 일본 전역 남성 팬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그 정도 이제 인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왜 추성훈과 결혼하게 될까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야노시오가 추성훈 씨보다는 한 살이 어려요. 76년생이니까 올해 불혹이 된 거죠. 40살이 된 건데 미모를 보면 20대가 울고 갈 지경이죠. 19살에 CF 모델로 데뷔를 했는데요. 홀로 그때부터 이제 도쿄에서 모델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8년에 요크루트 음료 광고 모델을 하면서 TV 광고라든지 잡지라든지 화보라든지 정횡무진 활동하는 모델인데 키가 1m 73cm, 굉장히 훤칠한 팔등신 미녀의 대표적인 표본이잖아요. 그런데 얼굴은 또 굉장히 포토제닉하고 매력적인 그 미모란 말이죠. 근데 야노시오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한국어를 섞어서 말을 하니까 교포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의혹을 많이 받았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어를 그렇게 좀 섞어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국 연예인들이랑 또 두터운 친분을 또 자랑한다고 해요. 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비의 요가 선생님. 그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 같고 황신혜 씨랑도 또 굉장히 친하다고 해서 그 황신혜 씨 그 개인 SNS에 또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렇게 지드래곤을 좋아하더라고요. 딸이 사람들 좋아해서 같이 지드래곤이랑 같이 CF 찍고 싶다고 투샷 좀 어떻게 합성해달라고 할 정도로 지드래곤 뭐 광팬이라고 해요. 네. 그 사실 둘이 처음 만났을 때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여자 탑 모델, 최고의 인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일본 톱 모델과 그냥 심지어 그 전에는 추성훈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냥 남자들 격투기를 좋아하는 남자 팬들이나 좀 몰랐어. 이름을 알 정도지. 거기다가 그때 상황이 굉장히 최악이죠. 구설수에 슬럼프에 정말 미래가 보장이 안 된 한 운동선수와의 만남,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구세주네, 이제 구세주가 오시고.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 차이가 나는 만남이라서 더 이슈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된 거죠?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은 야노시오 씨가 추성훈 씨를 보고 먼저 호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나 추성훈 씨가 내 타입이니까 소개 좀 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 추성훈 씨도 서로 만나기 전부터 꼭 한 번쯤은 만나고 싶었던 여자다, 좋다. 그래서 만나게 돼서 2007년 1월에 만나요.
추성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노시오를 봤는데 굉장히 야무진 사람처럼 느꼈고 사람을 대하는 매너나 대화를 하는 분위기가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야노시오 씨는 정말 추성훈은 단점이 하나도 없다. 정말 완벽한 남자고 너무 듬직하다. 난 너무 좋다. 맞네. 이렇게 서로의 호감을 얘기를 했죠. 제가 기자인데 이 야노시오의 대응에 대해서 눈물이 조금 날 정도로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 3월에 한 그 일본의 유명 파파라치 매체에서 이 야노시오와 이제 추성훈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국 데이트 현장을 목격했는데 한 식당에서 나오는 야노시오와 이제 추성훈을 목격하고 이 파파라치 기자가 둘이 무슨 사이냐고. 근데 야노시오가 이제 추성훈 씨는 가만히 있고 야노시오가 대답을 하죠.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일본을 뒤흔들게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부러운 커플이 아닐 수 없는데 야, 이 프로포즈 역시 굉장히 로맨틱했다면서요. 본인의 생일이 있자 야노시오는 친구와 함께 파티를 이렇게 꾸미면서 혹시 이걸 이용해서 프로포즈를 받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대요. 근데 막상 그 생일 파티 때 와가지고 놀고 생일 선물도 안 주고 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둘이 또 마사지를 하면서 만나면서 야노시오가 속으로 나는 생일날 생일 선물도 못 받은 여자야 라면서 아주 절망에 절망을 하고 있는데 추성훈 씨가 어디로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반지 사러 가자 그러겠지 하고 쫓아갔더니 밥 먹고 이제 집으로 가자고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제 속상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아 정말 너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 앞에 내리면서 내가 좀 화장실이 급하니까 너네 집 화장실 좀 쓰겠다고 하면서 미리 후다닥 들어가더래요. 가지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가지 했어요 정말. 그게 누구 집이에요? 그러니까 추성훈 야노시오 씨 집이죠. 야노시오 그래서 집. 먼저 화장실 쓴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풍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이에 그걸 타다다다닥 꾸며가지고 너무 놀래고 기분이 좋았는데 방에 가니까 침대에 반지가 딱 있더래요. 두 사람이 이제 일본 내에서 세계 커플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결혼 과정도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그 2009년 3월에 추성훈 씨가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야노 씨와 결혼을 한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는데 뒤늦게 알려진 거로는 그에 이제 2개월 앞서서 2009년 1월 달에 이미 혼인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하고 나서 3월에 공식 발표를 하고 또 그해 10월에는 또 조촐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뭐 이벤트가 많았던 거죠. 결혼 당시에 이 추성훈 씨가 사기를 당해서 돈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야노시오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능력 있고 잘 나가는 모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추성훈 씨는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야노시오 씨가 상관없어. 난 널 너무 사랑하니까 나한테 와. 이렇게 야노시오 씨가 제시를 해서 추성훈 씨가 너무 괴로워하다가 결혼을 승낙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정말 그림 같은 그 집이 있죠. 그 집도 야노시오 씨 소속사가 전부 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톱스타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이요. 시바우라 아일랜드 에어타워라고 도쿄 중심가에 있는 48층짜리 아파트예요. 초고급 호화스러운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뭐뭐 있느냐. 뭐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고요. 마트가 있는 건 당연하고요. 전용 운동할 수 있는 헬스클럽 같은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또 이게 정말 전망도 너무 좋은데 그 앞에는 운하가 있어가지고요. 그 주민들이 크루즈를 할 수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러워하시는데 51평 같은 경우에는 85만 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900만 원 정도 월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임신했을 때 그 만삭 화보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유전자가 틀리구나 싶을 정도로 팔다리가 길쭉길쭉한데 배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되게 예뻤었어요. 원래 딸은 그렇게 나와요. 배가. 근데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여기 아들 아들은 낳았으면 이렇게 어떡하나. 나와요. 그래도 쉽지가 않은 게 딸이 이게 아니고. 배가 이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 다리를 허벅지가 지탱해 주려면 허벅지가 굵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2번 만삭을 아들을 했었잖아요. 이거는 태생이 다른 종자입니다. 사진을 합성했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여기가 가늘고 어째 이렇게 허벅지도 가늘고 여기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굴도 변함이 없었어요. 낳는지 안 낳는지도 모르겠더라고. 정말 모르게 그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더 정말 히트는 아기를 낳는 그 장면을 추성훈 씨가 봤는데
아내의 그 표정과 아기를 낳는 모습이 그렇게 섹시하고 아름답고 자기가 이제까지 본 표정 중에 가장 사랑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추성호는 정말 상남자 중에 상남자고 야노시오가 선택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아닐까. 야노시오라는 탑 모델이자 뭐 잘 나갔던 뭐 일본 연예인이 아니라 한 여자가 자신의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추성훈 씨가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길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이 정도 사는데도 왜 살도 먹고 붙잠도 할 텐데 아직도 이렇게 남편만 보면 눈이 하트가 될까. 그래서 오히려 추성훈 씨가 더 매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게 저도 사실 의외였던 게 지금 우리 야노시오 씨 칭찬을 막 했잖아요. 근데 저의 약간 20대 후반?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보면서 저 같은 사람은 추성훈 씨를 이상형으로 꼽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말 매력이 있거든요. 노래도 굉장히 특색 있게 잘하셔서 음반도 내셨어요. 근데 그 음반에 대한 수익금을 또 모든 거를 다 기부를 하는 또 선행까지 보여주는 걸 보면은 그 야노시오라는 탑 모델이 사실 괜히 탑 모델은 아니잖아요. 괜히 또 빠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그 여자도 진짜 복 있고 추성훈 씨가 너무 복 있어. 진짜 이게 아니야. 추성훈 씨가 나와서 진짜 노래를 기가 막힌 부르니까 여자야. 야노시오 씨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노래를 듣더라고요. 야. 진짜 저도 들으면서 그런 눈물 연애 날 만하겠다. 한마디로 평강공주야, 평강공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이 어눌한 남자가 노래는 또 이렇게 잘 부르는지 매력이 있구나. 말보다 노래가 쉬운 건지 어찌됐든 그 사람의 진가가 그냥 노래 한 곡에 다 녹아 나와서 괜히 음반을 내고 콘서트를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곡 하나로 히트를 친 거죠. 네, 광고도 또 추성훈 찍었으니까. 씨가 또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자로서도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데 2010년에 아테네에서 제 1화 때 차승원 씨하고 화장실 격투 장면을 찍어요. 이게 드라마 역사상 정말 최고의 액션 씬으로 꼽히고 있고 또 드라마 트라이앵글 리스 지난해 했었는데 여기에선 또 야쿠자 역할을 맡아서 정말 멋있는 액션을 보여줬어요. 네, 추성훈 선수가 패션에도 굉장히 남다른 또 그 재능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더라.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런웨이에 한번 서보는 게 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프랑스 파리까지는 못 갔지만 2008년에 앙드레긴 패션쇼에 또 이제 배우 고아라 씨와 함께 서서 그 저도 약간 좀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추성훈 씨가 그때는 이 그런 거 옷을 같았어. 많이 좀 이렇게 근데 어쩜 이렇게 옷빨이 다를까요? 그렇죠. 네. 많이 찾아봤는데 추성훈 씨가 한 번은 굉장히 반짝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네. 되게 예쁘다라고 찾아봤더니 그것도 그게 또 여성 트레이닝복이더라고요. 그거 소녀시대가 입었어요. 그래서 추성훈 씨 외에 모든 그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은 다 여성분들의 사진인데 와 여성복을 저렇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쩐지 오늘 오렌지색 바지를 입으셔가지고 네. 김현희 기자님 볼수록 개그맨 양세형 씨 닮았다는 생각이 그런 얘기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봤고 목소리는 양배추 조성훈 씨. 맞아요, 멋있어요. 추성훈 씨 굉장히 부럽죠. 뭐 같은 남자로서. 뭐 어찌 됐든 굉장히 어려움을 이겨내고요. 네. 이렇게 야노시오라는 진짜 복덩어리를 이렇게 또 맞이한 거에 대해서 이분이 진짜 전생에 큰 나라를 하나 구했구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나라를 2번 구했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야노시오가 엄청나게 내조를 또 잘하는 거예요. 정말 부럽습니다. 야노시오가 네. 내조도 잘하지만 사실 이 추성훈 선수가 그 아내를 만난 다음부터 정말 일들이 너무 잘 풀린 것 같아요. 2009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6년 전인데 사실 이제 종합격투기 선수로서 일본에서 활동을 하다가 2009년에 이제 더 큰 무대로 옮겨가게 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 이 종합격투기 조직이 그 UFC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UFC하고 계약을 하게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종합격투기 선수에게는. 그래서 그 2009년에 이제 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앨런 벨처라는 선수인데 상당히 그 수준급 선수랑 데뷔전을 치러서 판정승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니까 아주 그냥 시작과 함께 굉장히 그 이 미국에서 좋은 어떤 첫 선을 보인 거죠. 그리고 워낙 그 경기가 화끈해서 그 UFC는 그 대회가 있으면 그날 최고의 경기를 뽑습니다. Fight of the Night라는 어떤 그런 제목으로. 근데 이 경기의 첫 번째 경기부터 뽑혀서 그 상금을 받았고 그 뒤로 또 내로 2경기 더, 그러니까 3경기 연속으로 화끈한 어떤 경기를 펼쳐서 그 상금을 받았는데 성적은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으로 뭐. 아니 그런데요, 네. 나 여자지만은 여자가 우리 남편이 격투기 같은 거 해갖고 막 때리고 피나고 막 이런 거 할 적에요.
그건 못 볼 텐데 어떻게 그런 남자를 좋아할까? 그 격투기를 사랑하는 남편의 의사를 존중한대요. 양희수.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니야. 네. 어쨌든 그 지난해에 그 일본에서 그 UFC 대회가 열렸는데 이게 미국 선수의 그 아미르 사도르라는 선수를 이겼어요. 그래서 5년 만에 승리를 거두어서 굉장히 좀 본인으로서 종합격투기 선수로서 큰 기쁨을 맛봤는데 지금도 추성훈 선수는 만약에 강한 선수를 붙여주면 내가 언제든지 싸우겠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正直私はそんなに UFC に対しては賛成というかすごく心配だから反対っていうかだけど彼はすごく彼のやりたいことで彼の生きがいだったり彼の生き方だからすごくいいパフォーマンスができ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오늘 최고였어요. 사랑해요. 귀파 주는 아빠는 나밖에 없을 거다. 너무너무 잘생겼던 원조 꽃미남 배우. 네가 만약에 배우 하려면 망치로 얼굴을 3번을 해야 된다고. 나연신 씨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죠. 너무 멋진 여자라고 할까? 2달 만에 결혼을 딱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에 저런 딸이 있을까? 한혜진 닮을 꼴, 모태민 여자 이렇게 막 칭송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로서 그런 반듯한 생활을 하는 그 강성호 씨를 정말 진정으로 존경하게 돼요. 최근에 이분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예쁜 딸과 함께 출연을 해서 정말 주부들의 마음에 돌을 하나 던지셨어요. 아마 여태까지 좀 본 적이 없는 아빠 캐릭터의 등장이 아닐까. 네. 사실 그 프로그램 보면 이경규 씨가 늘 우리가 보던 아빠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어색하고 막 둘이 같이 있으면 할 말 없고 네. 그런 아빠들만 보다가 사실 딸이 너무 예뻐요. 엄마를 꼭 닮은 딸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거기다가 우리들이 자랄 때 볼 수 없었던 그 중년의 로맨틱한 아빠의 모습 이런 게 굉장히 지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강서구 씨는 밀려를 줬어요. 근데 최근에 이 21살의 강다은 양 딸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한혜진 닮을 꼴, 모태민 여자 이렇게 막 칭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아빠를 닮아서 유전자도 닮아서 지금 연기 지망생이에요. 연기자 지망생인데 아버지의 모교인 동국대 연영과에 지금 재학 중입니다. 그 집 보니까 우리 집은 제가 우리 아들 귀 파주면서 이렇게 후레쉬를 이렇게 입으로 물고 귀를 파주는데 저 집은 뭐 아빠가 저런 걸 하는구나. 뭐 저런 아빠도 세상에 있구나. 저도 좀 놀라면서 봤는데요. 큰 딸 귀를 파줍니까? 네. 근데 그 귀 파줄 때요. 우리도 왜 다 큰 아들을 귀를 파주냐고 우리 남편은 화를 내는데 귀 파줄 때 그 아들이 시원해하는 그 모습과 그 표정. 내가 그래도 얘 뭔가를 해줄 수 있구나 하면서 이 귀가 이만큼 나왔어 이러면서 이렇게 친해지는 가족의 진짜로요? 강석희 씨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딸 다은 양의 눈이 많이 갔거든요. 굉장히 얼굴도 예쁘고 매력적인 것 같아서 사심 담았네요. 네, 사심을 많이 담았죠. 그런데 강석우 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클래식을 들으면서 외국어 공부를 막 해요. 근데 그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는지 굉장히 교양이 좀 있어 보이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랑을 많이 받은 이제 여성분들을 보면은 이제 뭐 남자들이 뭐 몇 살이요 물어봤을 때
약간 이게 대화의 여지를 좀 주기 위해서 저는 몇 살처럼 보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재미있게 반응을 하는데 어디서 끼 부리는 여자만 만나요? 아니 꼭 사랑받지 못하고 되게 핍박받은 애들은 몇 살이에요 물어보면은 나이는 왜 물어보냐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거든요. 그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싫은 거예요. 네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다음 양을 봤을 때는 정말 사랑받는 집에서 자란 받았다고.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역시 그 연예인 뭐 부녀 사이라 그런지 아침을 조금 먹고 학원 갔다 와서 배고프니까 그래 배고프지 뭐 먹자 하면서 토스트를 한 개 딱 만들어서 반쪽을 딱 짜게가지고 둘이 요렇게 먹게 끝이에요. 혼나야 되겠네. 간식이겠지? 아니요, 밥이에요. 정식 점심을 그거 먹고 무슨 옥수수인지 뭐 하나를 이렇게 먹고 끝내는 걸 보면서 날씬할 수밖에 없고 추사랑 이쁠 반도 수밖에 안 없고. 근데 우리가 아까 추사랑하고 추성훈 씨 얘기를 했는데 그 집에는 막 이제 아빠가 이렇게 막 예뻐서 죽으려고 그러고 딸이 막 애교를 부리는 거라면 오히려 이쪽은 좀 딸이 컸으니까 좀 약간 뻣뻣하게 딸이 있고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막 귀도 파주고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근데 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사실 이제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좀 커서는 아버지한테 애교를 부린다는 게 다 큰 딸이 내가 민망하기도 하고 괜히 이게 좀 꺼려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괜히 좀 무뚝뚝해지고. 아니 근데 스킨십을 자주 하면 아빠게끔 하면 더 쭈쭈쭈쭈쭈쭈쭈 이렇게 내밀 텐데 아빠는 막 만지는데 딸은 가만히 있고 이게 지금 무슨 사이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딸이 울면서 자기가 너무 애교 없는 딸이 아닐까 이러면서 아빠 얘기하는 거 우는 걸 보고 이 딸은 좀 더 다가가고 싶은데 아마 자기 성향상 그런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딸도 딸인데 네. 그렇게 아들도 그 아이돌처럼 그렇게 맞아요. 잘생겼다면서요. 네, 그 일남 일녀 중에 그 딸이 21살이고 이제 25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강준영 씨예요. 근데 이분이 또 딸만큼 외모도 수려한데 아까 한예진 씨 닮았다 그랬잖아요, 딸이. 이분도 아이돌 닮았습니다. 그 CN블루의 정용화 씨를 많이 닮았다 그래서 외모가 굉장히 수려한 편인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너무 외모도 괜찮으니까 너도 아버지가 강석우라고 하는데 너도 연기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강준영 군이 당시에 군이 단호하게 나는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또 그 이력을 보면 그럴만 했던 게요. 2010년 수능에서 400점 만점에 393점을 받아서 거의 만점. 대단히 잘 본 거죠. 그래서 대단하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갔고 지금 이제 군대를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학업에 정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아이들이 둘 다 잘 자란 데는 뭐 아빠도 다정하고 뭐 잘해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엄마의 역할이 좀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들 궁금해하는 게 강석우 씨의 아내는 어떤 분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강석우 씨보다 9살 연하인데요. 성함이 나연신 씨라는 분인데 충남 서산 태생이고요. 그 부모님께서 그 안면도 그 인근에서 굴 양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남 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거는 1989년 그 나연신 씨가 친구 이제 생일 파티 때 어느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그 강석우 씨와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됐고 두 사람이 인연을 맺게 됐다고 하고요. 당시 그 나연실 씨가 그 평범한 대학생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강석우 씨는 그 TV 스타였으니까 두 사람에서 만남이 조금 기묘한 만남이었죠. 일반 대학생과 TV 스타의 만남이 이렇게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강석우 씨의 말에 따르면 처음부터 연락처를 받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연신 씨가 친구 생일 파티 이제 카페에서 하고 있는데 그 친구분들이 옆 테이블에 혼자 있는 강석우 씨를 본 거예요. 그래서 톱스타가 혼자 있으니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생일 파티 하고 있는데 같이 축하해 주면 안 되냐. 나 같은 친구 있어. 그래. 근데 몇 번을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강석우 씨가 탑스타잖아요. 그래서 안 간다고라고 했는데 하도 사정을 하니까 이제 간 거예요. 혼자 갔는데 그 자리에 딱 그 나연신 씨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강석우 씨의 집이 역삼동이고 나연신 씨의 집이 잠실이었는데 이제 집을 데려다 주면서 연락처를 물어봤대요. 연락처를 안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강석우 씨가 집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 초대권을 주겠다. 친구들이랑 같이 가라. 그런데 그러려면 주소가 필요하고 네가 잘 이 영화 티켓을 잘 받았는지 모르니까 연락처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제 연락처를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강석우 씨가
나연신 씨 집에 전화를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 서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친구가 전화를 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나연신 씨가 우리가 이렇게 친한 사이인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강서구 씨는 워낙 바쁜 톱스타니까 하루를 만나도 10년처럼 만났대요. 그래서 잠시 광고 촬영 때문에 사이판에 갈 때도 전화를 해서 그렇게 통화를 했고, 또 이 나연신 씨가 이화여대 서양학과 출신이거든요. 재학 중일 때도 그렇게 작업실에 자주 갔대요. 그러니까 친구들 어떻겠어요? 어머, 강서구, 어머, 멋있다. 어머, 어떻게 깜짝이야. 진짜 부럽다. 이렇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부러워했고, 이 강서구 씨는 이 나연신 씨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지? 이상하다. 많이 봤다. 이런 느낌? 운명적으로 저 여자랑 결혼할 것 같다. 이런 강한 끌림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원래 얼굴이 예쁜지 아니면 미장원을 민간인인데 다니시는지 이렇게 보면 늘 단아하고 이 화장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누가? 거의 연예인급이에요. 서양화가인데 서양화인데 화장이 기가 막혀. 저도 미술을 했는데 제가 화장은 좀 어려운데. 남자가 반해서 결혼하면 더 이렇게 행복하다는 얘기들 속설들도 있잖아요. 맞나 봐요. 두 분이 이렇게 맺어질 때 과정을 쭉 보니까 2달 만에 결혼을 딱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서구 씨는 33살이었고 외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여형제가 많았어요. 또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이 여자랑 정이 들고 나서 이 여자가 못한다 그러면 안 되겠다. 정들기 전에 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부인인, 그때 당시 여자친구죠, 나연신 씨에게 다 얘기를 했더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나는 강서구 씨하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고 그런 결심을 딱 확신을 주더라는 여자가 거예요. 순진하니까 그랬죠. 그리고 이 여자네 그렇죠. 집안이 또 이게 만만치가 않은 집안이거든요. 예전에 막 결혼 했을 적에 하자마자 안 가 그랬었는데 골프 치고 뭐 이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하여튼 희한하게 우리 뒷팀인데 뒤에 분들만 오면은 선풍기가 그냥 확 뒤에서 밀고 가가지고 거기다 선풍기를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데 거기다 선풍기를 놓고 이거를 하고, 이상하다 누구야 그랬더니 저 삼성가의 큰 따님이 오셨다고, 거기 오셨다고 그래서, 근데 거기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나한테 인사를 하다 네 그랬더니 강서구 씨가 우리 저기 조카 사위예요 이러더라고. 나연신 씨 집안에서 두 부모가 다 쌍수 들고 환영한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나연신 씨가 강서구 씨랑 사귀게 되면서 갑자기 포스터를 이제 방에다가 딱 걸어놓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왜 갑자기 안 그러던 내 딸이 지금 톱스타 남자 배우의 포스터를 방에다 걸어놓는가. 그래서 이제 추궁해서 알게 됐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금방 마음을 열어서 이 두 사람이 데이트하고 들어오면 도대체 데이트가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물어보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돈독하고 딸과 엄마 사이가, 그리고 금방 강서구 씨를 인정했는데 아버님은 좀 이렇게 영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빠는 다 굉장히 싫어해. 가까운 친구가 조금 이제 영화를 하는데 좀 술도 많이 먹고 좀 생활이 이렇게 너무 자유스러우니까 혹시 이 사위가 될 수 있는 강서구 씨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만나보고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하고 듬직한 모습에 마음을 바꾸어서 결혼할 수 있었다 그러네요. 그렇죠. 강서구 씨 집에서는 나연신 씨를 어떻게 생각했다고? 시댁에서는 시아버지가 또 며느리 사랑이라고 굉장히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했는데, 시어머니 측에서는 나연신 씨 얼굴이 굉장히 도심적이고요. 도회적이고 예쁘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저런 애가 살림을 잘할 수 있을까 뭐 여러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정말 시댁 어른들한테 잘하는 걸 보고 그 이후에는 정말 둘도 없는 고부 사이가 됐고요. 두 분이서 연애한 지 1년 2개월 만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 이화여대 다니면은 학교 다니면서 결혼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렸다 졸업과 동시에 1990년 3월 20일에 결혼을 합니다. 당시에 강서구 씨가 34살이었고 여자는 25살이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폭 빠져 있다고 해도 결혼 때 되면 싸움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로 티격태격 하는데 강서구 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중에 네 묘비명에 남편의 사랑을 하도 받아서 세상에 최고로 사랑을 받은 여자가 여기 복에 겨워서 잠이 들다라는 묘비명이 있을 거다. 그게 바로 너다. 이런 얘기에 홀타닥 넘어가가지고 결혼하는데
그 마음을 굳혔다고 해요. 역시 선수였군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선수인 것 같은 게 이게 막 느끼하게 로맨틱하지 않으면서 약간 장난기가 섞여 있으면서 로맨틱하니까 여자가 이제 좀 혹하게 되는 거잖아요. 배워야 돼. 상당히 느끼한데. 아니 근데 배워야 돼. 여자들은 아시잖아요. 딱 그 느낌. 이게 장난 같지만 믿고 싶으니까 되게 로맨틱하게 느껴지는 거. 근데 실제 아니 근데 여자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진짜요? 제가 본 강석우 씨를 빗대서 설명을 하면 저도 뭐 그랬었고 실제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콩깍지가 씌이면 자연스럽게 테크니컬해지고 그다음에 그렇죠. 시도 쓰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강석우 씨 같은 경우에 그 나연시 씨하고의 이제 사랑 이야기를 조금 그 91년도에 들어봤는데 정말 자기가 빠졌대요. 그 강석우 씨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점잖하고 신사 같은 이미지가 네, 있는데 네. 장난기가 심해서 신혼여행 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두 분께서 이제 일본하고 홍콩에 신혼여행을 가셨는데 일본에서 지하철을 탈 때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은 이렇게 밀려갖고 같이 못 타고 이렇게 문이 딱 닫히고 끊어져. 나는 남겨져 있고 내 일행은 이제 타고 가는. 근데 그게 이제 강석우 씨는 지하철을 탔고 문이 닫히고 이제 나연신 씨가 플랫폼에 그냥 남겨져 있었대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내 남편은 저기 가고 있고 뭐가 일본이고. 당황스러워? 나 같으면 다음 역에서 만나. 아직 신혼이잖아요. 신혼이잖아요. 25살에 말을 못하나? 신혼이니까 좀 신비감이 아직 남아있을 때라서 어떡하지 막 발을 막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렇게 유유히 강석우 씨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찾아오더래요. 다음 역에서 분명히 내렸겠죠. 그래서 다시 왔는데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렇게 찍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도 날 법하잖아요. 아내 입장에서. 아, 뭐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만큼 기념할 일이 어딨냐고. 우리 신혼여행 기념하는 비디오 카메라인데 그걸 다 이렇게 찍으면서 유유히 너무 장난기 있게 걸어가셨다 그래요. 좋게 보려니까 별게 다 장난이야. 재밌니? 내가 해내는 게 재밌어? 지금도 엄청 부부금슬이 좋으시다면서요? 뭐 SNS 보면은 정말 거의 나연신 씨잖아요. 연신 그 분의 사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 정말 이렇게 부부가 어딜 그렇게 많이 다니시는지 배경도 달라지고 연신 뭐 다니는구나. 어디 그냥 시골 같은데 이렇게 두 분이서 앉아서 있고 선글라스 끼고 손잡고 있고 정말 그 아내 사진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도 있나 그랬더니 딸 사진으로 대문 사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락 금슬이 좋긴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그 아내에 대한 깊은 애정 이렇게 있으면 또 아내 역시 강석우 씨가 하는 TV며 그 라디오를 꼬박꼬박 챙겨 들어서 얼굴도 이쁘지만 집안도 이뻐서 좋고 이뻐요. 정말 그 시댁한테 시집도 잘 잘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순종적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 정말 보기가 좋은 커플이 아닌가. 좋네. 이분들은 부부애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조용히 이렇게 내조를 한 건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사랑도 의리예요. 강석우 씨가 아내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요. 틈만 나면은 가족 여행 꼭 계획하고 아내분하고 좋은 데 가서 여행하고 다니고요. 또 담배도 가족을 위해서 또 끊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도 나고 아무튼 강석우 씨 또 같이 이렇게 동반 나들이를 자주 하시는데 장례식이 됐던 뭐 결혼식장이 됐던 뭐 모임이 됐던 항상 부인하고 같이 동반 이렇게 동석을 해서 다녀요. 근데 여자분들이 해석하는 거하고 남자분들이 해석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너무너무 부럽다. 너무너무 보기 좋다. 훈훈하다. 남자분들은 왜 도시락 싸는 부인이 남자만 너무너무 시킨다고? 집착이 많아가지고 강석우 피곤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분분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화목하게 사는 부부의 아주 표본적인 모습. 사실 지금은 그 딸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로맨틱한 아빠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인정하실 게 정말 너무너무 잘생겼던 원조 꽃미남 배우라는 수식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잘생긴 외모를 가진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이 핸디캡이 있는 게 연기 부분에 있어서 맞아, 연기력 그 논란이 얼굴만큼 정말 잘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석우 씨가 동국대 연역과 다녔잖아요. 그게 배우 지망한 게 아니고 영화 감독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녔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멀쑥하게 잘생겼는데 사실 보기 나름이지만 배우의 인상을 좀 안 줬던 모양이에요. 강한 개성미나 이런 게 좀 덜 느껴지고 그냥 잘생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유현목 감독께서 아마 교수로 계셨던 그 유명하신 분. 네. 뭐그 양반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 학생 강석을 누구 그랬대요. 네가 만약에 배우 하려면 망치로 얼굴을 3번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뭔가 좀 강렬한 뭐가 좀 있어라. 아마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배우가 너무 잘생기면 예. 사실 연기에서 평가받는데 손해를 보는 게 이 얼굴을 볼 때 현실감이 좀 덜 느껴지잖아요. 뭐 관객 입장에서 보면. 그런 데서 당연히 손해 보는 게 있죠. 80년대 최고 배우면은 우리 저 김영자 선생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임성민 씨하고 강서구 씨 딱 둘입니다. 임성민 씨는 돌아가셨는데 강서구 씨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출 전공이었죠.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는데 그래도 대학교 때는 워낙 인물이 출중하니까 그 선배 중에 그 이미래 씨라는 영화 감독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추천을 했다고 그래요. 당시에 그 지금은 영화진흥위원회인데 거기서 그 남녀 배우들을 뽑기 위해서 이제 대회를 열고 상금을 100만 원을 걸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그때 당시에 그 대학교 등록금이 30만 원 정도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액수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강서구 씨는 사실 배우가 되기 위해서 그때 나간 게 아니고 돈 받으려고 상금을 벌어보려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아니 그게 막 1000대 1 이런 비율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회 나가는 건 좀 오만할 정도로 자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800대 1의 경쟁을 뚫고 그 1등으로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여자가 누구였냐면 금보라 씨, 손미자 씨죠 그때는. 손미자. 이 정말 어마어마한 선남선녀 강서구 씨하고 그리고 금보라 씨가 그때 당시에 영화진흥공사의 남녀 배우 공모를 통해서 최고 예쁜 남녀 배우로 등장을 한 거죠. 그 강서구 씨는 주연 배우 선발대 1등에 뽑히면서 배우의 길을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외모에 대한 일단 한번 인증을 받은 셈이고 그리고 심지어 데뷔한 데뷔 작품부터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강서구 씨 영화 데뷔작이 여수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기획 단계부터 영화 들어갈 때까지 큰 화제를 모았던 게 이제 강서구 씨가 맡았던 역할이 준수한 외모의 지적인 그런 걸 가진 대학생 역할이었는데요. 그 영화의 상대역이 프랑스 유학을 떠나서 윤정희 씨가 상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인 배우가 최고의 배우와 이제 호흡을 맞추게 됐던 거였는데요. 이 작품이 1979년 1월 6일 날 개봉을 해가지고 그때 코리아 극장이라고 단관 개봉 시절이잖아요. 그때 개봉을 해서 7만 명 정도 관객을 불러들였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뭐 큰 숫자가 아닐 것 같지만 당시에는 흥행에 큰 숫자를 세운 것인데요. 강서구 씨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여자 배우 상대역 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영화 데뷔작은 이제 음악의 스타였던 윤정희 씨랑 맡았는데 보통 사람들의 상대역은 당시 하이틴 스타였던 조용원 씨가 상대역이었습니다. 결국 그 작품으로 이제 강서구 씨가 최고의 남자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강서구 씨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얼굴만 예쁜 그러니까 좀 불쌍한 대학생의 이미지를 차용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정한용 씨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용 씨 같은 경우에도 보통 사람들에서 대학생으로 나왔는데 이 야상 입고 그다음에 또 워커 이렇게 풀어 헤쳐서 신고 다니는데 그 강서구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한 그런 스타일로 나오면서 이제 비교가 되면서 강서구 씨 같은 경우에 불쌍한 대학생으로 해서 그 이미숙 씨와 이제 함께 촬영했던 겨울 나그네에도 그 캐릭터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강서구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그때 당시엔 조용원 씨가 훨씬 더 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용원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일본 스타 같은 이미지, 그다음에 청초한 이미지, 강수지 씨의 원조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그 이슬이 내릴 것 같은 이미지는 아직까지도 저는 그러면서 상큼 발랄했죠. 네, 만나지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 보통 사람들 캐스팅이 또 재미있는 비화가 있어요. 비하인드가 없으면은 뭐 드라마틱하지 않죠. 강서구 씨가 그때 당시에 청춘 스타로 딱 각인이 됐었던 드라마가 보통 사람들. 근데 원래 캐스팅이 되려고 딱 주목을 했던 사람은 송승환 씨라는 거죠. 그래서 송승환 씨가 못하게 되면서 강서구 씨가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강석우 씨가 송승환 씨를 뒤에서 욕하고 다닌다. 이런 소문이 떠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연예계에서 정말 동료들끼리 나중에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송승환 씨를 직접 찾아가서 오해를 풀고 해명을 하고 나서는 둘이 정말 돈독한 우정을 한 30년 가까이 지내올 정도인데 두 사람의 인연은 또 어떤 또 에피소드가 있냐면 그 여성시대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2007년에 송승환 씨한테 바톤을 딱 이어받아서 강석우 씨가 진행을 맡게 됐어요. 때 아, 내 인생은 보통 사람들 때부터 대타 인생으로 시작이 됐다. 송승환 씨의 뒤를 이어받게 됐다라고 하면서 재미있는 자신의 그 스토리를 전하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로 친하냐면요. 이 대목은 정말 친한 거예요. 강석우 씨가 사업을 할 때 보증까지 송승환 씨가 써주는 정도로 정말 돈독한 그건 우정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송승환 씨를 좀 아는데 뉴욕에서 일을 같이 해서 엄청난 거야. 그분은 굉장히 정확한 분이에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남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도 90년에 제가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딱 송승환 집에 갔었는데 근데 송승환 집에 갔을 적에 저는 누가 오는지도 몰랐어요. 저만 가는 줄 알았는데 단 한 사람 누가 왔더라고요. 그게 강석우 씨였어요. 그래서 그때 야, 이 송승환 씨, 이 승환 제 형이 결혼식 사회를 봐준 게 송승환 씨인데요. 이렇게 웃기나요? 그냥 그러니까 정확, 미스터 정확이죠. 미스터 정확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인생의 흐트러짐이라는 걸 상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가까워지고 두 분 다 그런 면에서 아주 정확하다는 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겠죠. 근데 이분이 강석우 씨가 진짜 여복이 터진 분이에요. 데뷔 후 무명 때도 윤정희 씨랑 그죠? 그리고 또 하이틴 스타 조용원 씨랑 이분이 뺏어갑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겨울나그네의 이미숙 씨. 겨울나그네 상상 속에. 뭘 또 뺏어가요. 언제 가져본 적도 없어. 저는 이 겨울나그네 사실은 그 뉴욕에서 봤거든요. 뉴욕에 있을 때. 왜냐면 80년대 후반 영화인데 이 영화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영화냐면 그 로맨스 영화가 사실 이렇게 작품으로 평가받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이 영화 정말 대한민국에서 나온 지금까지 모든 로맨스 영화 중에 최고의 걸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걸작이에요. 며칠 전에 자전거에 부딪혔었죠. 그때 수첩을 떨어뜨리고 갔어요. 너무 늦게 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난 다혜를 사랑해. 형은 알고 있었을 거야. 내가 잠시도 다혜를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걸. 두려워. 모든 게 두려워.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세 명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세 분 다 정말 매력이 철철 넘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안성기 씨는 거기에서 굉장히 좀 항상 기댈 수 있는 뭔가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남자로 출연했었고 강석우 씨는 착하긴 착한데 너무 연약하고 뭔가 보호해줘야 될 것 같고 여자 입장에서 인생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뭔가 슬픈 운명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어떤 남자 사슴? 뭐 약간 이런 이미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뭐 이미숙 씨는 뭐 청순한 이미지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여배우로서 인기 부리고 있었는데 이혜영 씨가 또 나오잖아요. 이혜영 씨는 이제 거기서 조금 조연으로서 이 연기 영화를 잘해요, 받쳐주는 그럼 대단했었죠. 하여튼 그 영화 나오고 나서부터요 동네 가면 전부 다 무슨 레스토랑 겨울나그네가 그렇게 많았어요.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있어. 어찌됐든 그 슬픈 청년의 운명이 가슴을 저릿저릿한 데다가 강석주 씨의 그 두 눈을 보면 너무나 슬퍼서 제가 아직도 시간이 흘러도 그게 잊혀지질 않는데 라디오 시대를 양희은 씨가 휴가를 가서 같이 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신나는 거야. 어떻게 내가 겨울나그네 강석우와 어떻게 이렇게 두 자리에 앉아가지고 야 오영실 출세했다 이러면서 이제 가끔 시간 나면 겨울나그네 때 너무 멋있으셨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쑥스러워해요. 그러면서도 지금 SNS 이렇게 보면 옛날에 그 겨울나그네 사진을 두 장이나 올려놓고 본인도 거기를 못 잊는 거죠. 어떻게 그걸 잊겠어요. 네, 우리 기억 속의 강석우 씨는 이제 브라운관의 신사로 그리고 꽃미남 배우로 솜사탕 같은 달콤한 남자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요. 이 민우 강석우 씨가 이제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죠?
워낙 그 신사 이미지가 강하신 분인데 TV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가면 속의 천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악역을 하셨는데 그 데뷔 17년 만에 첫 악역이 돼서 화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그 회장을 암살하고 또 회장의 애인 궁선영 씨를 뭐 이렇게 데려오려고 정략해도 서슴지 않고 또 부인의 뺨을 막 때리는데 너무 실감나가지고 또 그걸 천연덕스럽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강석호 씨의 그 뭐랄까 이미지 변신 작품 중에 뭐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줌마라는 작품인데요. 장지구 같은 놈이라는 유행어도 남겼고 또 우리나라 아줌마 열풍을 일으켰던 작품인데 그 작품이 굉장히 강석호 씨한테는 또 다른 그 전환점이 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원미경 씨랑 저 아줌마를 통해서 사실 저는 강석호 씨를 처음 봤거든요. 그때 그 아줌마를 저희 어머니랑 같이 본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엔 막 불륜이고 이런 소지가 그렇게 흔하진 않았는데 아줌마들이 보면서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심혜진 씨 왜냐면 그때 너무 예쁘고 이렇게 좀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었고 이제 원미경 씨는 그 조강지처. 기껏 다 내조해놨더니 어디 사랑을 운운하고 막 무시하고 이런 역할이 기억이 나서 저는 사실 막 원조 꽃미남 배우고 막 그 미련 막 우수에 찬 그 피리 부는 민우 사실 공감을 못했어요. 저는 왜냐면 그 야비한 좀 바람피는 남편의 이미지가 좀 세게 박혔거든요. 네. 그 아줌마 출연한 이후에 그 강석우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나다니면서 진짜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등짝을 꽤 많이 맞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연기력 논란. 그러니까 이제 이 강석우 씨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에서 고만고만한 연기를 해왔었는데 터지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줌마 연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연기력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연기력의 기본 바탕은 아내로부터의 조언,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동네 아주머니나 아니면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소재를 많이 강석우 씨한테 전달을 해줬다고. 근데 강석우 씨의 색다른 매력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노래 실력이 남다르다고 하는데 MBC 대학가요제 출전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강석우 씨 원래 꿈이 부럽네. 가수였대요. 그래서 1977년에 MBC 대학가요제 1회 때 참가를 했는데 애석하게도 예선 탈락을 했어요. 인생은 참 세옹지마야 그런 거 보면 세옹지마. 네. 그 이후에 강석우 씨가 꿈을 이루는데 드라마 19순정에서 삼류가수 역할을 맡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노래를 부실 수 있었고요. 이 강석우 씨 정말 멋떨어지게 노래를 불러서 많은 찬사를 받았었습니다. 91년도에 이제 그 강석우 씨 집에를 갔었는데 그때는 색소폰을 불지를 않았다 그러는데 색소폰이나 아니면 다른 악기들, 기타들이 굉장히 그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색소폰 배운 지는 얼마 안 된 것 네, 같아요. 그 1997년도부터 이제 그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강석우 씨랑 오랜 지인이 이제 조용구 씨의 그 회고담에 의하면 맨 처음에는 이제 소리도 빽빽거리다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그 노래를 하기 시작을 했고 김수철 콘서트에 색소폰으로 조금 깜짝 출연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잘생긴 분들이 색소폰 부는 거는 좀 반칙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한 명이 있는데 정말 미남이거든요. 근데 여성분한테 작업을 하다 잘 안 되면 차에 가서 색소폰을 갖고 와요. 근데 색소폰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 앰프가 있어요. 스피커처럼. 그래서 예, 그 이제 그 노래 부르는 그 시설에 가서 케니지 노래 같은 걸 딱 틀어서 부르면은 100이면 100 다 넘어가더라고요. 자, 오늘부터 색소폰 배운다. 무조건 색소폰 배운다. 근데 결국 색소폰의 완성도 얼굴인 것 같아요. 그럼요. 모든 악기의 완성을 베이스죠, 베이스. 색소폰 연주를 고 김자옥 씨가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강석우 씨가 누나 하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 김자옥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장례식장에서 한쪽에서 색소폰 연주로 누나의 마지막 가는 길에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 모습이 자, 보는 분들이 굉장히 가슴이 같이 먹먹해지는 그런 기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강석우 부부는요 집안의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직접 하신다고 하는데 집 가보신 분 있나요 여기? 가봤어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뭐 방송에 나온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 뉴욕 스타일 빌라에 150평이래요. 굉장히 좋게 또 예쁘게 꾸미고 사시는 게 그 일단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이게 화이트하고 블랙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꾸며 놓으시고 그래서 거기서도 그 미적 감각을 그 두 부부의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이 아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요. 정말 심플하고. 본인이 대본 연습할 겸 그 서재를 꾸며놓은 거는 책상 뒤에 오디오가 있는데 그 뒤에 꼭
겨울 나그네 큰 포스터가 함께하죠. 그 딸한테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캐노피도 직접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 보니까 손재주가 진짜 남달리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강서구 씨가 딱 캐노피를 만들어주겠다 마음을 먹고 그냥 백지를 갖고 와서 이렇게 쓱쓱 그냥 설계도를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이제 그 업체에 맡겨서 이제 주문을 해서 이제 집에서 또 이제 그걸 다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손재주가 뛰어나다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강서구 씨 정도면은 캐노피 하나 뭐 그냥 사도 뭐 아무런 문제 없을 텐데 본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 그 주문해서 사면은 돈 많이 든다. 이거 왜 그런데 우리가 돈을 쓰냐라고 하면서 이제 검소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뭐 과거에는 뭐 화려한 외모로도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 굉장히 검소하고 딸을 생각하는 분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차피 부모는 뭐 자식들의 그 추억 속에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사다 준 거는 별로 기억은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만들어준 아빠를 기억을 많이 하겠지, 그죠?